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 안에 머물게 하지만 상상력은 그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는데요. 교육이 미래다. 오늘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지요. 창의성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가 좀 듣던 말이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아는 사람한테로부터 어떤 그 의문을 하나 받았어요. 네. 자신이 한 2, 3분 만에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임의 주제곡이라는 거예요. 2, 3분 만에. 네. 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가지고 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종래에 6.25 이후에 그 어렸던 시절에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네. 노동력이 충실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산했던 교육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교수님 어디서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이제 그 제가 초점화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 공급자부터 바꿔야 한다. 학생들이 먼저 창의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 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미 연구되어진 사고력 신장 교육 내지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연구된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용기를 내는 것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상급 학교의 입시 제도가 하급 학교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수능 시험에 맞추어서 교사도 지도하고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네. 그게 이제 큰 걸림돌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수능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는 것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학자들과 또 저같이 이제 실천적인 지식,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본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서서히 발현된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 교수 방법이 바뀌면 창의성 신장 교육이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의 공급자인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좀 교육의 방법을 달리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수님은 창의성 교육에 관해서 좀 큰 중심을 두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의적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몰입이요. 몰입이죠, 몰입. 하나의 어떤 몰두하게 하는 거죠.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사가 열심히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학생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몰입을 하나요?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죠.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몰입하고 집중하기는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근접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학생들이 답을 제시하지 않고 연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적절한 성취의 단계마다 보상을 해주고 이끌어가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 끼 반찬에 족하지만 물고기 맞아요. 잡는 법. 그렇죠. 네.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어요.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할까요? 그럴까요? 양어장을 만들어서 기르면 어떨까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낚시하는 방법만 가르쳐서 그 낚시를 해야만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어장을 맞아요. 만들 수도 있고 또 물고기와 맛이 똑같고 비슷하고 영양가도 비슷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식물학에서 연구되어 있잖아요. 식물인데 위에는 토마토가 달려요. 뿌리에는 뭐가 달려? 감자가 달려요. 달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먹거리, 물고기를 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만들어내야만 이 험한 국제사회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이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네.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 중심에 창의성 교육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의성 교육, 또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전에서부터 참 많이 들려졌던 구호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고 창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창의적인 교육 부분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점진적이다.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식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우겨 넣어서 금방 발현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네. 그래서 점수 경쟁을 하는 데는 일단은 짧은 기간 동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 확실한 건 맞아요. 그건 그렇지만 효과는 네. 나중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에는 창의성 교육은 참 좋은데 결과가 좀 더디 나타나기 예. 때문에 어떤 주입식 교육의 결과는 금방 오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 교육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의 틀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런 틀 안에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그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렇죠. 중요한 이제 질문이신데 그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제가 단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좋은 교사학습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은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육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고 창의성을 위해서 네네. 또 창의성을 위한 교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이런 내용을 여기까지 가르쳐라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 창의성을 얼마든지 함량시키고 발현시킬 수 있다. 예를 네.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아주 싫어하고 산수를 못했어요. 네. 근데 구구법을 외울 때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네. 3 곱하기 9, 39 그러면 27? 그게 0.1초 있으면 27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외웠던 시절에 저는 구구법의 개념을 몰랐어요.
근데 교육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네. 구구법을 외우게 하지 않고 바둑판을 갖다 놓고 네. 3 곱하기 9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9개의 바둑알이 뭐예요? 세 줄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헤아려 보는 거야. 전부 다 헤아리면 몇 개예요? 27개야. 네네. 이걸 다 헤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학생들에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학생들 머리에서 그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그렇죠. 실패하는 거죠. 네. 고민해 봤기 때문에 교사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 하고 힌트를 주면 학생들이 이제 구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슷하게 와요. 네. 네. 또 안 되면 또 짝하고 토의하게 한 다음에 또 4사람, 6사람, 8사람 모여서 하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먼저 좀 근접한 그 방법을 만들어낸 그 그룹이 있다면 네. 나와서 발표를 해보라고 그래요. 네. 그 발표가 온전하지 않지만 동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저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팀에서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구나. 네. 그래서 저 팀에서 했던 성취보다 우리가 더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사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구구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네. 그건요. 구구법을 외우지 못해도 구구법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구구법이 학습된 거예요. 그렇겠군요. 구구법을 외울 필요가 네. 있나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당신 집 전화번호 왜 못해? 그러니까 아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집 전화번호를 왜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구구법을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전자계산기 뭐 휴대폰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구구법을 가르쳐서 외우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네. 이러면 전달이 좀 될까요? 네. 그러면 창의적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나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방금처럼요, 그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거죠. 마치,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건 어떻겠니라고 좀 토닥토닥 거려가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점이 있고 네.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이제 해답들이 이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몰입인데 네. 어떻게 해서 몰입을 시켜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제 생활에서 그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이 아이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성을 세분화 들어가면 이제 언어적 창의성이라는 영역이 큽니다. 토렌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언어적 창의성이 함량되면 다른 쪽의 창의성도 같이 이끌어올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다 이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이 언어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몰입을 하게 만들고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학생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게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해봐요. 네. 친구가 와서 또 선생님이 와서 야, 너 눈이 얼마야? 그러면 언어적 창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눈 안 파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눈이 몇이냔 말이야. 그러면 네. 내 눈 2개인데요. 아이고. 몇인데요? 그랬어요. 몇 개냐니까. 네. 2개인데요. 2개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 말이 아니라 너 눈이 얼마나 나쁘냔 말이야. 오, 그럼 뭐라고 네.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눈 나쁘지 않고 내 눈 시력은 좋은데요? 그렇죠. 시력은 낮지만 내 눈은 나쁘지 않고 착한데요.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네. 이런 이제 생활 속의 작은 유머 같은 것도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창의성의 하위 항목 중에 네. 정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교성. 정교성. 네.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거죠.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모자이크. 네. 반면에 반대는 뭐야? 고화질, 고픽셀. 이 픽셀이 수가 많으면 그 화면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창의성에서 정교성이나 친밀성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교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기 사람 있구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 정도로 이 이제 정도만. 분별하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정교하고 세밀하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죠. 네. 고픽셀의 화면으로 얻어진 그 결과물처럼 세상을 본다면 그 사람은 그 세밀한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뭔가를 창안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세밀하게 우리 흔히 이제 뭐 간편하게 관찰력이라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도 생각해낼 수 있겠고 교사도 생각해낼 수 있겠죠. 네, 네. 단 창의적인 방법으로. 네. 부모와 교사가 먼저 창의적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되는 것은 당연한 네. 일이겠죠.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네.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교사 또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또 우리는 아직은 창의적인 사고 훈련은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어른부터인 또 선생님인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창의적 사고 훈련을 위한 교육법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강의실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강의식 수업, 지식 전달 수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눈을 넓혀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강의식 수업, 지식 전달 수업을 하는 나라는 아시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몇 개국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식 수업을 저는 다른 어떤 주장과 저서에서 암죽식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암죽, 예, 우리가 병들면 암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양이 금방 공급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암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증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실의 수업 현장이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 재미없는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것은 지금도 통용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창의성 교육이 요원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늘 이제 합니다. 지리산 반달곰 천왕이 가슴 반달곰 아시죠? 천연 기념물입니다. 어떤 가슴 반달곰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 기념물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에서 생포를 해서 잘 이제 건강 관리를 했다가 그 방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가슴 반달곰이 등산로에 앉아서 다른 데를 가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볼까요? 등산객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등산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등산객들이 던지는 과자 먹고요, 과일 먹고 이가 썩어서 사과 하나도 우쩍 깨물어 먹지 못하는 그런 약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저는 이 창의성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바로 종래의 이 교사 중심 지식 전달 수업이 바로 이 천왕이와 같은 학습자, 학생들을 양산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부모의 인식과 교사들의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또는 탐구형 수업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교과목이 하나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창의성 교육이 막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성실하게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만 개선하면 수업의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전달하고 학생들을, 학습자들을 사고를 자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본 한 예를 이제 들어볼까요? 간단한 용어로 찔끔 교수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분 정도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 될 것을 5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5분 설명하니까 20분 설명을 받아야 될 것을 5분 하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학습 목표는 의문문으로 제시해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엽작하고 토의나 토론을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자를 딱 뒤로만 돌리면 4인이 일개조가 됩니다.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교사가 학습 목표를 제시한 의문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토의하고 토론합니다. 정답을 또 교사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그 결론이나 답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런 교수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적용해 보면요, 다행스럽게 학생들이 종래의 교사 중심 또 지식 전달 수업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도요, 금방 적응하는 데에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와 자코브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명언이 기억나는데, 모든 인간은 학습하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믿고, 그리고 이미 많이 연구된 창의적 신장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을 믿고 신뢰성을 가지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수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창의성을 함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실과 또 현직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때 연수 자료로는 수많은 그 창의력 신장 교육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소 방법 같은 것들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방법이죠. STAD 그리고 PB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실 현장에 적용만 잘 되면 새로운 어떤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을 만든다든가 특단의 어떤 조치가 방법이 없어도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 사무실에요. 저는 가본 일은 없는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사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보다 나은 실수를 하자. 우리 교실은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찾아내도록 만들죠.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실패하게 만들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설명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면 이걸 이제 학자들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그게 간접 경험이 된 거죠. 교사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어때요? 몰입하나요? 가만히 앉아 있죠. 과거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학생들의 이 학습의 의욕이라든가 동기부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실에서요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로 교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학습에 몰두했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등생들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그다지 집중력이 없습니다. 특단의 어떤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법을 잘 개발해서 학생들이 몰입하게 만들어주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몰입하여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 갈 때 실패에도 장려해야 된다.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하여 검증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스캠프 기법이라고 하는 창의성을 함량하는 기법은 아니고 원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캠프 기법이었습니다. 대체하기, 결합하기, 응용하기, 변형하기, 다르게 활용하기, 뒤집기, 뭐 이 정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장품 용기, 선크림 용기 이런 거 보세요. 초고추장 어때? 뚜껑이 옛날에는 당연히 뚜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 일부의 제품들의 뚜껑이 밑에 있어요. 이게 뒤집기란 말이에요. 야, 뚜껑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밑에다가 이렇게 만든 사람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스캠프 기법에서는 뒤집기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법을 인문학 쪽에다가 적용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만들어서 학습자가 사고도 뒤집고 우리가 학습할 내용도 뒤집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칙센트 미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몰입의 즐거움에 빠지면 창의성은 생긴다. 그리고 사고의 근육이 생겨야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비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학생들이 끙끙거리며 산을 오르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만들다가 정 힘들어할 부분에 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단 같은 이 사다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짝 이제 엉덩이를 쳐주면서 들어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실패를 장려하면서 계속 사고력을 자극하면은 학생들에게 사고력 신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교수님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너무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중에 비계라는 이론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예. 비계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공급자인 교사나 부모님들은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이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교수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네.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적용해 본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직소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해서 온 세계 교육계를 아주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하브루타라고 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우리 IQ, 물론 이제 뭐 IQ를 가지고 사람의 지능을 다 담아내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우리보다 한 8, 9 정도가 낮은 걸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 인구도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 30%를 넘거든요. 와. 유대인들이. 네. 그럼 인구도 적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IQ도 높지 않아요. 낮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교육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 그렇죠. 교육을.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서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맞아요. 도서관에 가보셨고 네. 또 교수님으로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가보실 기회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하다가 필기구 하나만 떨어뜨려도 다 학생들이 쳐다보죠. 쳐다볼 정도로 엄숙해요. 조용 엄숙 조용해요. 그 자체죠. 맞아요. 미국 뉴욕에 네. 예시바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학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거든요. 네. 창의적 인재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자극받아서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네. 결과 연구해 온 것들을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네. 이런 겁니다. 도서관에 학생들이 책을 통하여 지식을 이제 집어넣어요. 문제를 네. 풀어요. 조용해요. 근데 예시바 대학의 그 도서관은요. 시장 바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와글와글. 그럼요. 네. 뭐 내 목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높여야 될 정도예요. 네. 소리를 높이니까 서로 이제 안 들리니까 소리를 높일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교수님이 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일단은 이제 관련되는 지식을 이제 이게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창의성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획득된 수많은 지식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인 성취를 일단 공부를 해야죠. 네. 그런데 교수가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여태까지 연구한 것에 참고하면 해답을 쓸 수 있는 보고서를 요구하고 기말고사 시험에 요구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요. 네. 그리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쳐요. 네. 그리고 이미 문제를 제시해요. 네. 우리나라처럼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것이 도서관에 와서 혼자서 해결 못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사고했던 길, 사고의 방향에서 가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또 책을 찾아서 생각하고 그 책에서 발현된 어떤 사고의 방향 이런 네. 것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교육 방송에서 네. 그걸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효과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 집단을 놓고 우리나라 도서관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공부하게 하고 네. 예시바 대학의 도서관처럼 아주 시끌벅적한 네. 그런 이제 방법으로 공부하게 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수능 시험 형태의 문제를 제시해요. 네.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하면 수능 시험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창의성 교육이 실제 착근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만 그렇군요. 좀 확보가 되면 네. 충분히 수능 시험에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검증이 됐어요. 네. 그러면 암기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또 연구한 것들이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정답에 근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네. 대부분은 정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 속에 녹아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네. 이 충분히 수능 시험에도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에 대한 말씀만 잠시만 들으면요. 네. 선택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아니고 논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수능 시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암기를 열심히 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이 비록 선택형 문제지만 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연구된 시험입니다, 사실. 그래요. 물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물론 있지만 네. 그 선택형 문항치고는 상당히 정교하게 연구된 거예요. 네. 옛날에 대학 입학 학력고사 시절에 비하면 창의적 사고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창의성의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시급하고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자기 아이들에 맞게 특성에 맞게 창의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참 좋다라고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학부모 입장은 일단은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이 현장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옆반을 담임하는 교사나 옆반의 물리 선생님은 이쪽의 화학 선생님은 종래의 전달 위주의 교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분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법을 사용할 경우 흔히 말하는 이제 진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10개를 가르쳐야 되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10개 다 못 가르쳐요. 6개, 7개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6개, 7개를 창의성 함량 교육을 통하여 그 교수 내용을 받아들인 아이는 안 배운 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위해서 교실 안에서도 20명, 30명 있으면 학생마다 다 좋아하는 호불호가 다르고 잘하는 과목이 다르고 단원이 달라요. 네. 그럴 때 교실 안에서의 이 수준별 수업. 네. 우리는 획일화 교육이에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요. 교실 안에서 다양한 수준을 인정하면서 교수 학습 방법을 잘 연구하면 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이 아이는 지금 수열에 대하여 남달리 많이 알아요. 네. 흥미있어요. 네. 그러면 수열에 대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깊이 수열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요. 네. 이 아이는 함수에 관심이 있어. 네. 그럼 함수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네. 이번 시간에 뭐 4차, 3차 방정식 배운다 그러면 모두 다. 그것만 다 하고 네. 그 수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네. 나가서 중간보다 약간 상위층에 맞추어서 수업하라고 하는 그 불문율이 있거든요. 네. 교사에게.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학생들이 말살되는 거죠. 잘하는 단원을 잘하는 과목을 더욱 잘하게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교실에서 그런 수준별 또 창의성별 수업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믿어주는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창의성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 비하면은 즉각적인 결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마음에 주입식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그래. 또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창의성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교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네. 여유를 좀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많이 해보게 네. 됩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오셔서 또 한 번 더 창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정답에서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실 그리고 넓은 세상 속에서 함께 같이 길러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질문 그리고 한 번의 대화가 아이의 미래를 새롭게 꽃피우는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에듀TV 교육이 미래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